네, 그 알리뷰 724회 택시 역주행 미스터리 누가 엑셀레이터를 밟았나 라는 방송입니다. 모르는 사건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정보가 저는 없습니다. 지금 방송은 봤는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자, 같이 보겠습니다. 미스터리가 시작된 건 지난 5월 19일 새벽 12시 30분 서울 강남의 선릉로를 한 택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택시에 부착된 영상 기록 장치가 찍은 화면은 유일한 단서예요. 손님을 2명 태운 이 택시가 선릉역 사거리를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하는데, 그런데 택시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볼게요. 차량 사고 관련 사건일까요? 택시는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눈에 띄게 빨라진 속도로 질주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속도가 더 빨라졌죠. 사고가 이미 났는데. 이건 지금 브레이크가 안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티역 사거리에 다다른 택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들과 추돌하려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다 사망했어요. 그렇죠. 차가 드문 고속도로도 아니고 꽤 차들이 다니던 시간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결국 택시는 가드레일과 전봇대 그리고 아파트 돌기둥을 연이어 추돌해 두두광 났고 운전자 박씨와 2명의 승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사고는 지난 5월 19일 새벽 0시 30분경 새벽 강남 대치동 한티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를 한티역 미스터리 혹은 택시 역주행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택시기사 박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이유로 이런 위험한 질주를 한 것인지, 또 승객과 목격자가 있는데도 왜 1차 사고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왜 역주행을 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2달 전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죠. 제작진은 이 택시 역주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발표가 궁금했습니다. 탑승자 3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사고 현장엔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고 위험한 역주행을 하다 두동강 난 택시. 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은 곧바로 증거 채취와 조사에 들어갑니다. 수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했었어요. 숨진 변사자와 운전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지금 분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택시기사 박씨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지 의심됐지만 검사 결과는 깨끗합니다. 택시기사 다음으로 의혹이 된 건 택시였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아닌지 조사해봤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승객과의 말다툼 때문에, 아니면 선릉역에서 발생한 1차 사고 후 뺑소니를 치다 난 사고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계속 교통조사계 발표 들어보면 그렇게 고의적이거나 그렇게 그런 사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주행해서 그렇게 가서 3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는 드뭅니다. 1km가 넘는 강남의 한 대로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고 위험천만한 역주행까지 한 택시. 마지막 충돌 순간까지도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맹렬하게 달렸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고 마침내 경찰이 입을 여는데,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됩니다. 분석 결과는 1차 충격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의 사건인가 봐요. 경찰 말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씨가 선릉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1차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엑셀을 밟고 있어서 택시가 계속 달렸다는 뜻인데요. 취재원이 물어봅니다. 신호 위반하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핸들까지 조작하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블랙박스로. 그게 왜 도주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죠? 추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식을 잃어가는 게 어디에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식을 잃어간다고 추정이 되죠? 어떻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영상기록 장치가 남긴 사고 당시의 화면을 본 사람들이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박 씨가 엑셀을 밟은 채 죽어가고 있었으며 핸들 조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겁니다. 오늘로 세 번째 사고 현장을 찾은 이들은 숨진 택시기사 박수철 씨의 두 아들, 아버지와 승객 2명의 삶이 끝난 이곳엔 아직까지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파손 차량은 여기에 지금 이쪽에서 마크칠 해놓은데 이쪽이었고요. 앞부분은 저 기둥을 부딪히고 멈춘 상태였고요. 아버지는 약 10m를 운전석에서 충격으로 인해 튀어져 나가셨어요. 두 아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아버지의 심장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인데요. 심장마비로 그랬으면 이쪽은 안 하고 반대쪽 차량이랑 충돌을 하든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랑 충돌을 하든지 그래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어를 하면서 왔다는 거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자, 숨진 박 씨는 택시 운전을 한 11년 동안 사고 한 번 내지 않은 모범 운전기사였습니다. 큰아들 현수 씨 정도의 체격이었다는 박 씨, 평소 자전거와 태권도를 즐길 만큼 건강했던 그였기에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더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 인터뷰입니다, 이번에. 심장 관련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던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요. 거기서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왜 사고 원인이 박 씨의 급성 심장사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자, 계속 교통조사계예요. 브레이크에 이상이 전혀 없고 테코미터에서도 브레이크 밟았을 때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거죠. 사고 택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검사해봤지만 제동장치에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멀쩡한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유는 박 씨가 의식을 잃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 박 씨가 1차 사고로 급성 심장사했다는 근거는 뭔지 담당 부검의에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이유는 심장에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또 촬영된 동영상 내에서 이분의 비정상적인 운전 상태를 보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시신을 부검해보니 그의 심장이 정상 범주보다 약 20%가량 더 컸고 심장 판막에도 류마티즘을 앓은 흔적이 있으며 관상동맥의 일부분이 60% 정도 좁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 씨에게 발견된 이 증상들이 1차 사고 때 악화될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는지가 궁금해졌죠.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정도면 100% 사망하느냐? 그렇다고 볼 만한 병변은 아닙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거나 혹시라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CCTV에 나왔다거나 하는 식의 좀 더 객관적인 단서가 나온다면 이 심장질환으로 이걸로 사망했다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는 이거는 사인 자체가 다시 조정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분명치 않은 사고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유족은 더 많은 자료를 찾는 것보다 이 사고 영상을 더 세밀하게 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의 눈에는 숨진 박 씨가 사력을 다해 운전하는 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과연 누가 이 화면을 정확히 읽은 걸까? 노련한 자동차 경주 선수들에게 사고 택시가 남긴 영상을 보여준 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경력 14년의 레이싱 선수네요. 드라이버입니다. 만약 그대로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1차 충돌 순간에 핸들도 오른쪽으로 가 있었을 거고요. 박는 순간에도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박고 나서 차가 다시 왼쪽으로 당겨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고 당시에. 그때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핸들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넘기 전까지는 누군가 핸들 조작했다는 게 안 해도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선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차의 움직임이 누군가 핸들을 잡고 움직인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누가 핸들을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블랙박스 영상인 거죠. 일단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가 좌우로 움직인다는 거는 방향을 잡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핸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차는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데, 영상을 보면 교차로 모퉁이에 충돌하지 않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마주오는 버스를 피해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게 명확히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학 박사인 김필수 교수도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같은 곳을 지적했어요. 네, 여기서도 지금 틀잖아요. 네, 여기서도요. 이 부분으로 가거든요. 꺾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꺾어요. 다시. 이게 뭐냐면 속도가 고속으로 100 몇십 킬로 나올 때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 심리가 이 하나의 장애물이 오게 되면 꺾게 돼 있는데 살짝 꺾지는 않아요. 사람 심리가. 안 부딪히려고 확 꺾어요. 지금 이것도 확 꺾는데 이쪽으로 부딪히려다가 꺾고 저쪽에 버스가 오니까 확 꺾으면서 너무 꺾어서 결국 장애물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서 핸들 조작으로 모퉁이를 피하자마자 버스를 보고 급격하게 핸들을 다시 틀다 사고가 났다는 것인데, 자, 계속 여기서 달리다가 지금 비어있는 게 여기만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달리는 거예요. 이분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당시 박 씨의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던 영상 기록 장치에 남겨져 있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면 아래쪽에 알파벳 XYZ가 표시되어 있죠. 이 중 Y는 핸들 조작, 즉 운전을 한 증거를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Y 값이 차량의 좌우 움직임을 기록하는 센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작진은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사고 때와 같이 운행 중 급격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그래프가 바뀌죠. 급격한 회전일 때 그래프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렸을 때 Y값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반대로 Y값이 위로 치솟습니다. 왼쪽으로 돌렸을 때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 급하게 꺾은 장면이죠, 여기가. 박 씨의 사고 영상에도 이 Y값이 있습니다. 피항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반대 차선으로. 그렇죠? 피항 조치하고 이 차가 나타나니까 또 피항 조치를 해요. 노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오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앞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을 때 왼쪽으로, 교차로 지나는 차량을 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주오는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시 왼쪽으로 핸들이 조작된 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분 운전하는 걸 보면 계속 피항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왜 피항 조치만 하고 있느냐고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김문함 씨는 사고 당시 박 씨의 택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상 속 길을 건너다 놀란 행인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때 다행히 그가 멈춰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목격자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에 이쯤에서 한번 쳐다보고 빵 경운기가 울려서 이쯤에서 멈칫했죠. 이 정도까지. 박 씨의 택시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을 하고 경운기를 울린 게 박 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난 택시 안에는 2명의 여성 손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박 씨가 급성 심장사를 했다면 조수석에 탔던 여성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 과연 조수석에서 운전이 가능할까? 도로교통공단의 차량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실험에 참여한 17년 무사고 운전자와 한 번도 운전해본 적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 두 사람 모두 시속 100km가 넘는 상황에서는 조수석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확인 결과 박 씨의 택시 안에 타고 있던 두 여성은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음기를 울리고 충돌을 피해 핸들을 돌린 사람은 택시기사인 박 씨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선릉역에서 1차 충돌 사고 당시 운전자 박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거라는 경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좀 더 지나가서 길을 건너던 김문함 씨가 택시와 마주쳤을 때 분명히 자신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음기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와 영상 기록 장치의 파장을 분석한 결과 역시 분명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는 있었는데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사망자 승객 2명은 모두 면허가 없는 여성들입니다. 결국 운전하고 경음기까지 누른 사람은 바로 택시기사 박씨이며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게 아니더라도 이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씨의 차가 멈추지 않은 까닭과 계속해서 속도를 높인 이유는 뭘까? 당시 박씨의 택시에 있던 영상 기록 장치는 이 의혹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녹음 기능이 없다는 것과 차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질 때만 녹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릉역의 추돌사고 앞뒤와 한티역 추돌사고 앞뒤만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16초 분량의 영상, 기록되지 않은 16초, 이 안에 박씨가 왜 차를 세우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이 들어있진 않을까. 박씨의 영상 기록 장치를 보면 1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지만 박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이후 16초간의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 16초 이후 그의 택시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16초, 그 일부를 본 사람도 있는데요. 사고 당시 박씨의 택시와 부딪혔던 상대 택시기사죠. 기록이 안 된 16초의 시작은 박씨의 택시가 추돌 사고 후 언덕을 오르는 부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박씨가 일하던 택시의 회사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왜 사고 지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게 정지가 되지 않고 사후 조치가 안 되고 바로 차가 계속 진행했다는 것, 국가서 발표로 140km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도 테코미터나 뭐 다른 걸로 해보니까 그 이상의 속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속 41.5km로 달리던 박씨의 차가 16초 동안 320m를 더 달렸는데 그 사이 100km 이상 더 가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달린 건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박씨의 성격이나 평소의 운전 습관을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1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월급 명세서를 모을 정도로 꼼꼼한 성격이었다는 택시 운전자 박수철 씨. 얼마 전에는 두 아들이 취업도 해서 굉장히 집에 좋은 일도 있었고요. 자, 아내 인터뷰예요. 올해 11월 5일이 정년이에요. 환갑이에요. 60세까지 정년이니까 올해 11월까지 하고 한 두어 달 할머니하고 시골 부산에 고향 가서 쉬시다가 좀 편하게 생활해도 사실 되거든요. 사망 한 달 전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새 집도 마련한 상태였다고요. 크게 들어둔 보험도 없고요. 다니던 회사의 택시에는 모두 영상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격이나 가속을 인지하면 녹화하는데 사고뿐 아니라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충격이 클 때 녹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망한 박씨의 블랙박스에 남겨진 이 영상을 보면은 승객이 문 닫을 때 외에는 녹화된 영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전운전을 굉장히 해왔다는 사람인 거죠. 자, 교대 근무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을 마주칠 기회가 많았겠죠. 과속하거나 뭐 그럴 성품이 아니죠. 제가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요. 제가 그분 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난폭하고 과속하고 뭐 그럴 뿐이 11년, 10년 이상을 뭐 무사고로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박 씨의 두 아들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운전하면서도 결코 차를 세울 수 없던 이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묻힌 그 까닭을 찾는 겁니다. 오는 11월 환갑이 되는 아버지를 위해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았던 형제는 이제 서로의 힘과 뜻을 모아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찾고 있어요. 지난 5월 19일 선릉로를 역주행하던 의문의 택시를 목격한 그 누군가를 찾기를 형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건 지 얼마 후 한 목격자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김수지 씨는 박 씨의 택시가 역주행을 시작한 한티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첫 느낌 들었던 게 최대한 사고 안 나게끔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저희랑 충돌하지 않고 계속 역주행하면서 공사하는 데를 굳이 피하면서 결국에 올라가면서 여기가 오르막길이어서 그때 약간 컨트롤을 잃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박 씨가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김수지 씨의 차와 충돌할 수 있었던 악질한 상황입니다. 당시 한티역 사거리 너머에는
중앙선 좌우 차선을 막고 상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김수지 씨는 박 씨의 차가 충돌하기 전 커다란 타이어 마찰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가 그럼 찍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차가 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끽 소리는 확실히 들었었거든요. 역주행을 시작한 후 교차로를 지나 버스를 피하던 그 순간 강한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길을 건너던 중 박 씨가 누른 경음기 소리를 듣고 사고를 면했던 김문남 씨 역시 중요한 사실을 들려줬어요.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진 상태에서 지나갔어요. 그때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는 박 씨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저도 이제 운전 경력이 한 20년 넘기 때문에 일반 차하고 브레이크 등은 밟으면 더 환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데도 왜 속도가 전혀 안 줄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김문남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이 내용을 진술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단 한 번도 김문남 씨의 목격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상황 너무 원만스럽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결과로는 아버님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요. 할 말이 없네요. 제작진은 수서 경찰서를 찾아 김문남 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봤어요. 경음기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브레이크 등의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가 끝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제목만 보고 초반부 사고까지만 봤을 때는 이거 그동안 우리나라에 꽤 문제시 되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나오는 급발진 사고가 아닐까. 근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차 사고로 심정지가 된 것이다 라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또 운전한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핸들을 분명히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발표도 심정지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으면은 손님 2명도 차에 타고 있었으니까 손님들이 운전한 것은 아닐까. 급한 상황에서 조수석 있는 뒷자리에서. 그러자니 이 두 사람은 면허도 없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대체. 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게 미스테리한 거죠. 자, 경찰의 수사 발표가 이 와중에 꽤 이상해요. 부실 수사를 한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게 2부에서 경찰의 입장이 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볼게요. 네, 오늘 그할 리뷰 724회 택시 역주행 미스터리. 누가 엑셀레이터를 밟았나? 예상외로 종잡을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경찰 발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과연 경찰은 이 상황에 어떤 추가 발표를 하는가? 경찰의 의견이 대체 뭔가? 부실조사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기자가 사건 담당했던 경찰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분은 목격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브레이크 등을 봤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조사는 또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자 담당 경찰이 정확하게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것도 내가 받은 게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다 분산해서 여러 명이 받아가지고 이 브레이크 잡고 안 잡고 그게 중요합니까? 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경찰서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이 장면만 봐서는. 브레이크 등은 박 씨가 차를 세우기 위한 의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증거지만 경찰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목격자를 그렇게 중요하게는 안 하는데 아니 어째서 그럴 수가 있죠? 이 어차피 차에 CCTV 동영상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분석하면 되지. 목격자보다는 그게 더 확실하니까. 숨진 박 씨 사건의 증거들은 대부분 그가 과속만 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들 뿐입니다. 사고 전 16초 동안의 속도를 기록한 테코미터에는 감속의 기록이 전혀 없고 사고 영상 기록 장치 역시 비슷합니다. 모두 박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작진이 만난 목격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차를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작진이 확인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박 씨 택시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택시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었다는 증언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박 씨는 차를 세울 수 없었던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게 아닐까? 숨진 택시기사 박 씨의 동료들은 처음 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짚히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택시의 노조위원장이신가봐요, 택시회사에. 자, 들어봅시다. 예, 시동을 걸 때 사고가 많이 났어요. 운행 중에는 이런 사고는 처음인데 우리 회사 자체에는 시동 걸 때가 유독 좀 많이 났어요. 자동차 제조회사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기사들은 이거 급발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속도가 이거 안 나온다 이거죠. 이 회사 내에서만 지금까지 4건의 급발진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모두 박 씨가 몰았던 박 씨와 동일 차종. 자, 급발진을 주장하는 동료 택시기사인데요. 차 나온 지가 한 3개월 만에 이 차를 여기서 여기로 빼는데 이게 차가 그냥 막 가는 거야. 브레이크 잡아도 이 소용이 없어요. 끌리면서 이게 하도 빨리 회전해버리니까 이 타이어가 녹을 지경이라고. 여기서 사고 가는 걸 내가 봤지. 브레이크가 먹는데 문제는 이게 힘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차가 질질 끌려간다는 거야. 자, 급발진 추정 자료 화면입니다. 이 사건과는 다른 사고예요. 브레이크를 밟긴 밟아요. 하지만 차가 워낙 빠른 속도라 이 브레이크도 사실 밟으면서 감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고 굴러버리는 정도라는 거죠, 차가. 시동을 걸자마자 순식간에 뛰어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엑셀을 밟지 않고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빠르게 질주했다고 주장합니다. 운전자가 엑셀을 밟지 않는데도 차량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다는 급발진. 박 씨의 동료들은 그가 몰던 택시에서 주행 중 급발진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 분석하던 자동차학과 교수님이에요.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얼마든지 추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장면 보면요. 분명히 운전은 본인이 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요.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 뭐 차가 이상이 생긴 거죠. 자동차 급발진 현상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자동차 안의 컴퓨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요. 사람의 뇌와 같은 ECU에 오류가 생길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CU에 문제를 가져오는 문제 요인으로는 습기나 전자파 등이 거론되고 있죠. 자동차도 지금 20% 이상이 전기전자장치가 늘어나면서 이 급발진, 즉 전자파 장애에 의해 여러 가지 요인, 오작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와,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 부분 보면서. 얼마 전에 테슬라 첫 급발진 사고 있었잖아요. 이거 2010년도쯤 방송으로 제가 알거든요.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빈도수가 전체 운전자가 겪는 사고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어쨌든 기기 결함이라는 건데 작동 오류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시스템 오류가. 심지어 전기차로 넘어왔는데도 이미 이 교수님은 전기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급발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또 일어났어요. 심각하네요, 이 문제는. 근데. 자, 계속해서 역주행 택시 급발진 의혹을 추적하던 중 청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택시는 사망한 박 씨가 몰던 택시와 똑같은 차종. 유사한 점은 차량이 3m 정도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질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급발진 추정되는 사고를 경험하신 운전자의 이야기예요. 예, 한 2, 3m 정도 가서 브레이크 밟으니까 막 돌진하는 거예요. 이 밟으면서 이렇게 밀려간 자국이에요. 이게 다 이거 봐봐, 이거. 밀려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차가 돌진하는 걸 느끼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세차게 밟았지만 오히려 차는 더 힘차게 튀어나갔다는 게 운전자의 주장. 박 씨의 사고 차량과 다른 점은 이 차량의 영상 기록 장치는 녹음도 된다는 겁니다. 소리도 들어갔구나. 그럼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운전자 반응으로.
차가 밀리는데 그럼 밟지 브레이크를 안 밟습니까? 저 소리 나는 거 저 정도 봐요. 최대한 밟은 거 아닙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밟아도 그대로 돌진해버리는데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같은 차종에서 발생한 이상한 현상들, 만약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질주했다면 박씨 사건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등을 본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은 택시의 굉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찾아보기로 했죠. 사고 택시가 질주하던 순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게 우연히 녹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찾은 영상. 그런데 충돌 당시 앞쪽 상황이 녹화된 것으로 차량 뒤쪽의 브레이크 등은 보이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시 CCTV를 수소문하던 중 사고 택시가 질주하던 중간 지점의 모텔에서 사고 직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차의 블랙박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앞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택시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동차 뒤쪽에 브레이크 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달리는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급발진이라고 박병일 교수는 말합니다. 이 브레이크 등 때문에 급발진으로 추정할 수 있구나. 제가 면허가 없어서 차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급발진이라고 추정하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의 말을 믿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웬만한 증거 가지고. 왜냐면은 당연히 누구나 자회사의 이미지 보호를 신경 쓴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 관계자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가속 페달에 의해서 가감속이 되고 공기량 따라서 연료량이 결정되고 속도가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보다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우수하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너무 매뉴얼대로 하는 대답이랄까? 어느 회사에서도 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브레이크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하겠죠. 그래야 안전성이 보장되니까. 뭐 이거는 사고에 대한 어떤 예외 상황이나 다른 설명이 없고 너무 상투적이네요. 그냥 매뉴얼이에요, 전형적으로.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기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 스트롤 밸브를 열어 공기를 넣어주면 자동차의 뇌인 ECU가 판단해 알맞은 연료를 분사하죠. 그런데 사망한 박 씨와 청주의 전 씨가 몰았던 택시의 경우 이 엑셀을 밟아서 스로틀 밸브를 여는 전자식이 아닌 수동식입니다. 사람이 발로 엑셀을 밟아 스트롤 밸브를 열어 공기를 넣어주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헷갈려서 엑셀을 밟았다는 게 결국 자동차 회사의 주장인 건데요. 하지만 박병일 교수는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는 하나 더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 공학과의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술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이 밟아서 공기량 들어가는 장치도 있지만 또 모터를 통해서 공기량을 바이패스 엔진 쪽으로 바디를 통하지 않고 엔진 쪽으로 직접 넣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엔진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보조기관인 바이패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자동차의 뇌인 ECU가 오작동으로 잘못 명령을 내리면 이 관으로도 공기가 다량 투입돼 운전자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문가가 제기하는 가능성에 자동차 회사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급발진 사고는 차량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쪽으로만 생각하게 유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보기에도 좀 여러분과 제 생각이 비슷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람은 너무 상투적인 대답만 하고요. 적어도 자기도 전문가면은 또 다른 전문가의 다른 의견을 반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게 전혀 없죠. 단순히 확인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회피성 발언이에요. 계속 봅시다. 자동차 회사에선 박 씨의 택시처럼 속도가 나려면 힘으로 엑셀을 꽉 밟아서 이 스로틀 밸브가 활짝 열려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엑셀을 꽉 밟아줘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수동식에서는 물리적인 힘만이 스로틀 밸브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들려준 이 설명 때문에 제작진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티역 택시 역주행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연락해온 모종관 씨. 자동차 정비사인 모 씨는 3년 전 오중 추돌 사고를 냈던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요. 이런 현장에서 뛰는 진짜 어떤 전문 학위나 공부를 하는 교육자, 연구원 이런 분만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뛰는 이런 분들의 의견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경력 20년의 정비사입니다. 기사분이 자기는 세우려고 했는데 이 차가 안 서더라. 처음엔 저도 이거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차량 수리를 위해 그가 사고 택시에 시동을 거는 순간 굉음과 함께 엔진 속도를 말해주는 RPM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재빨리 시동을 끄고 차량 내부를 살펴봤다는 모 씨. 이게 케이블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케이블이 올라가 있는데 손으로 돌려서 내리려고 하니까 안 내려와요. 이 차는 찌그러져서 케이블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분은 운행 중에 1차 사고가 있었어요. 학원차하고 1차 사고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차가 막 이렇게 막 가버렸으니까 자기는 세우려고 했는데 차가 안 서더라는 거죠. 그 택시 역시 박 씨의 차와 같이 엑셀을 밟으면 케이블이 당겨져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수동식이었다고 합니다. 학원차와 추돌한 물리적인 충격 이후 스로틀 밸브가 열린 채 고정이 돼서 계속 차가 급가속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오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것이죠. 모종관 씨는 사망한 박 씨의 택시가 선릉역에서 1차 사고 때 충격으로 스로틀 밸브가 다 열려 급가속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회 정동기 회장 역시 1차 사고를 주목하는데요. 충돌에 의해서 이 물리적 힘이 이쪽이 스로틀 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로틀 바디 쪽에 이 엑셀 케이블이나 아니면 스로틀 바디의 밸브를 간섭을 해서 영향이 돼서 열린 상태로 영향을 줌으로써 이 급가속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해볼 수는 있어요. 차량 전면부에 충격이 가해져서 그러니까 1차 충돌 사고 때 말하는 거죠. 이때 스로틀 밸브가 엑셀을 힘껏 밟았을 때처럼 열려버렸다는 추정은 스로틀 밸브의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차들이 이 스로틀 밸브의 위치가 엔진과 운전석 사이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정비하기 편하도록 또는 엔진의 효율성 때문에 차량의 앞쪽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씨가 몰던 택시도 그러한데요. 그 위치상 차가 앞쪽에서 충격받을 때 스로틀 밸브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독 이 박 씨가 운전했던 것과 같은 기종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종의 단점인 거네요. 스로틀 밸브의 위치 때문에. 1차 사고 때 전면부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충돌 사고 때 차의 사고 부위는 차량 조수석 앞쪽 문. 그러나 박 씨의 택시는 2차 사고로 인해 두동강이 난 상태라 정확히 1차 충돌 사고 부위를 알기는 힘듭니다. 1차 충돌 사고 당사자인 김수천 씨는 박 씨 차량의 충돌 부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가버렸으니까 상대차가 이 부분으로 쳤으니까 말이죠. 치니까 내가 차문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요. 운전석 앞 범퍼를 부딪힌 후 옆면에도 충격이 갔다고 합니다. 이 접촉 사고, 1차 접촉 사고 이전에는 차가 이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보면은 이 1차 충돌 이후에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1차 충돌 사고의 충격으로 스로틀 밸브가 최대로 열렸다면 엑셀을 계속 밟았을 때처럼 급가속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과연 이때 차를 세울 수는 있는 걸까? 자, 목격자는 이거 참 이상하구나.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왜 속도가 전혀 안 줄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고 날 텐데 다 건너서도 한참 제가 그 차를 봤어요. 목격자 김문남 씨 말에 의하면 박 씨의 차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는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기계적인 장치만 본다면 0. 몇 초 동안 급가속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 그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태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엔진이 구동돼서 높은 RPM이더라도 그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상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까 그 관계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람은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도 좀 뭐 들을 만한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일하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 설계상의 오류는 없으니까 그대로 내는 거죠. 차를 출고할 수 있게까지. 그래요. 이건 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제작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이 좀 안으로 굽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네요. 과연 스로틀 밸브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제 힘을 발휘해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봤어요. 그때 그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 싶은데 꼭 유독 어떤 현장 전문가나 꼭 교수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좀 약간 아쉬운 실험이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답을 내리고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면도 생기거든요. 자, 실험 내용은 엑셀을 힘껏 밟아 스로틀 밸브를 최대로 연 상태로 달리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실험이에요. 첫 실험에서는 엑셀을 힘껏 밟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밟아봤어요. 그러자 순간적으로 차가 멈칫하고 계속 앞으로 갔지만 속도는 감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2차 실험은 브레이크 밟는 방법을 바꿨어요. 위급한 상황처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밟아봤죠. 그러자 브레이크 밟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브레이크의 힘이 약해지고 차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동차 툴업 연구회 정동기 회장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풀 스로틀 상태에 공기가 최대로 흡입된 차에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1차적으로 일단 한두 차례 정도는 잔재한 부합, 이 대기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겠지만 잔재한 부합이 상실됐을 때에는 다 사라졌을 때는 배력 장치인 브레이크 마스터 장치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람이 누르는 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능력이 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함으로써 앞서 얘기한 브레이크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1차 충돌로 스로틀 밸브가 활짝 열린 상태에서 박 씨가 차를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급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차는 제동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리막길까지 만난 박 씨의 택시에는 속력이 더해졌을 거예요. 경찰이 숨진 박 씨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 이야기가 여지껏 없었네요. 제가 뭐 차는 잘 모르지만 다들 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사고가 나면 급정거를 하면서 생기는 스키드 마크.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차가 뭐 멈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또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자, 뭐 더 봅시다. 스로틀 밸브가 활짝 열린 상태처럼 엑셀을 꽉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제동력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 제동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소리는 요란해도 스키드 마크는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쵸. 바퀴가 멈춘 상태에서 차는 가려던 힘,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끌린 거니까 마찰하면서 지면에. 그게 스키드 마크니까. 근데 여러 번 연타해서 밟아버리면은 바퀴가 멈추려다 말고 할 테니까 마찰이 안 생기는 거죠. 스키드 마크가 이게 없는 이유 같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한 박 씨의 차량 검사 결과엔 충격으로 엔진이 뒤로 밀렸다는 것 외에는 모두 브레이크 관련 얘기만 적혀 있어요. 제작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차량의 스로틀 밸브를 살펴봤는지 확인했습니다. 교통공학 관계자인데요.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검사한 게 제동장치하고 조향장치는 저희가 특별히 보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블랙박스 보셨죠? 동영상에는 차가 제대로 주행이 되거든요. 원하는 대로 방향이요. 박 씨가 운전하고 있어 보여서 왜 멈추지 않았는지 브레이크만 중점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 택시 기사였던 박 씨의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망자는 돌아가셨으니까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돌아가신 분을 타겟으로 해서 모든 걸 몰아간다는 느낌을 저희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프레임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증거들을 짜맞춰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난 뒤에 증거를 유리한 것만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식인 거죠. 저희 생각은 그래요. 뭐 경찰이 지금 뭐 부실 수사를 했다. 좀 뭐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수사를 빨리빨리 종결해 보인 뭐 이런 감들이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경찰이 뭐 또 생각은 또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빨리 종결하기 위한, 제 생각에는 이게 경찰에게 별로 실적이 안 되는 사건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사고 관련 실적이 얼마나 되려나 경찰에게. 이게 사건마다 점수가 달라요. 실적이. 이게 실적에 포함이 된다면은 별로 그렇게 경찰 입장에서 별로 입맛이 안 나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경찰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종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자동차 회사에 뒷돈을 받을 게 아니면은. 자,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번 편을.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택시는 국과수 검사 후 폐차됐어요. 이러면 이제 증거가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블랙박스 16초, 그 영상밖에 없습니다. 역주행 미스터리를 풀 단서를 찾던 제작진에게 한 아파트 CCTV가 또 눈에 들어왔는데요.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을 보는 CCTV인데 지난 새벽의 모습이 기록돼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차가 지나가나요? 새벽 0시 30분경 희미한 물체가 지나가네. 다시 볼게요. 이건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 이 밝아지는 게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잡나? 이 카메라가? 지나갔던 걸로 보이는데, 이쯤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빨라서 먼지처럼 보이던 물체가 박수철 기사의 택시래요. 이 끝부분에서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돌했는지 편의점 출입문이 흔들렸어요. 편의점 CCTV죠. 경찰 말대로라면 죽은 채 쓰러져 있어야 할 박 씨는 충돌 직전 두려움의 순간에도 운전석에 곱게 앉아 있었어요.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여기 운전자가 보인다는 거죠.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은 박 씨와 승객 모두가 사망을 해서 그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태. 경찰이 이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운전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닐까. 남겨진 증거와 중요한 목격담은 이미 경찰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경찰은 지난주 박 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유가족은 곧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이대로 박 씨가 심장마비 상태에서 승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으로 기록되는 건, 그쵸, 가족 입장에서 이건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박 씨도 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가 돼야 가족도 좀 뭐 보상금을 또 받거나 어떤 보상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이 사망했으니까. 그런 것에서 또 분명히 좀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뭐 차의 결함이 원인이다로만 이제 봐야 될 건 아니고 다각도로 봐야겠지만 가족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아직 어느 쪽도 확인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경찰은 너무 그 택시 운전사 기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면서 빨리 종결해서 이 사건이 좀 미스터리하게 남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좀 더 꼼꼼한 수사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됐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급발진 사고, 그리고 그 사고가 좀 커서 그냥 운전자가 사망,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이게 단순한 급발진으로만 보기에는 좀 더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급발진은 시동 걸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 엑셀 밟으면서. 그거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주행 중에 브레이크 고장인 경우, 그럴 때 이제 차가 계속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뭐 많이 봤는데 영상으로. 그런데 충돌하면서 갑자기 속도가 나버리는 그 스트롤 밸브라고 했나요? 그게 열려버리는? 예. 그게 충돌로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차량 제작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싶다가 또 한 가지를 밝혀냈고, 예, 이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력은 꽤 상당했어요. 정말 경찰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못 밝혀낸 것들을 많이 알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인기를 끌던 시기죠. 가장 인기가 많은 시절, 시청률 높았고 그 알이 그때의 방송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그 알 클래식이죠. 724회였고요. 택시 역주행의 미스터리, 누가 엑셀레이터를 밟았나 라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뭐 면허가 없어서 차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냥 앞뒤 맥락상 파악한 것들인데, 차 좋아하시고 운전에 관심 많고 이러신 분들이 좀 더 보기에 좋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편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아는 용어들이 많이 들릴 테니까요. 네, 오늘 그 알 리뷰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과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